안녕하세요. 40대 여성인데요. 남편과 아들 하나와 함께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좋아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고 싶은 이유는 시댁과 동서에 관련된 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비대 빠진 것을 확신하는 채널로 제 이야기를 꼭 듣도록 해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 만나 첫 연애를 하고 30대 중반에 결혼한 저희는 둘 다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작은 집에서 전세로 시작했어요. 다음 해 임신한 후 직장을 그만둬야 했고, 그로 인해 남편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됐죠. 씀씀이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내봤더니 나름 적은 돈으로도 세 식구가 평범하게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어요. 물론 갓 태어난 아들에게 들어가는 데는 아끼지 않았고 저희 부부가 절약하면서 지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계셨는데 두 분의 성격은 조용하시고 겸손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저에게 나쁜 말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었고 식자질은커녕 친정 엄마보다 훨씬 잘해주신 어른이셨어요. 어머님은 시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떠나보내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신 분이셨습니다. 두 아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셨고 칠순의 나이에 일을 그만두셨군요. 또한 도련님은 공부를 특출나게 잘해서 명문대의 수석으로 합격한 인재였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며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후에 도련님은 대기업에서 대리까지 일한 뒤 사업가로 전향하게 되었는데 도련님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업을 크게 성공시켰습니다. 내 남편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지만 도련님은 야망이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 남편은 큰 욕심 없이 순간의 행복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은 만일 남자에게서 도련님과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갈 것 같은데 저는 안정적이고 평범한 남편이 더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한결같이 잘해주는 남편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잘했다고 여겼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시댁 식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거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도련님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인 동서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나이 40이 될 무렵에 처음 봤는데 세상에 이런 도라이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온 동서는 저와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을 보자마자 코를 막고 말하더군요. 아우 쉽네. 반찬이 죄다 한국식이네요. 저는 아메리칸 스타일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데 가게 주인이 아줌마라 하시고 다른 요리가 없나요? 파스타나 스테이크는 없나요? 동서는 저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파스타를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놀라서 혀로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어요. 이봐요, 아줌마라뇨. 나중에 우리 꼬마와 결혼하면 내가 가정부가 되어 손해를 볼 사람이라고요. 아 그렇구나. 옷차림과 외모가 가정부 같아서 헷갈렸다. 그런데 형님, 제가 말한 대로 아닌데요. 파스타는 안 된다. 동서가 저를 가정부나 식당 아줌마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맞춰주었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화가 끓어오르던 나에게 있어서 가장 화가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손님으로 온 것이라고 해도 이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여 화를 내려고 했지만 도련님이 미리 말을 걸었어요. 자네, 지금 큰 실수를 범하고 있네. 내가 오래 해왔던 외국 생활 때문에 한국의 예절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지 않나? 내 앞에 있는 형수님에게 무엇을 시키면 안 되는지 모르는 거야?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분은 오랜 시간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모르는 게 많아요. 제가 잘 가르쳐 주겠으니 너그럽게 봐주세요. 그러나 내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어요. 동서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조금 후에 우걱우걱 잘도 처먹으셨군요. 밥을 두 그릇이나 처먹으시고 왜 파스타를 찾는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말에 쉽게 결혼을 허락하셨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 좋다 하니 별말 없이 축하한다고만 전했습니다. 제게는 결혼 허락 권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도련님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지요. 다만 도련님이 여자를 보는 눈이 참 많이 나아졌다는 것이 안타까웠네요.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리고 근사한 아파트에 입주하며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집은 물론 혼주의 대부분을 남편이 다 마련해 주셨어요. 남편은 외국에서 살다 돌아왔지만 형편이 어려워 보였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걸 보니 큰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 보는 남편 동서의 모습이 여전했어요. 남편이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시어머니 집에 있을 때 도라이 같은 행동을 많이 했어요. 동서가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엉덩이를 들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주는 밥을 처먹었어요. 여기까지면 되려 다행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젓가락질도 서투른 동서가 바닥에 젓가락을 떨어뜨리니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새 젓가락을 가져다 달라는 눈빛을 보내며 말이지요. 형님, 젓가락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 새 거 갖다 주세요. 동선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디선가 윗사람한테 심부름을 시키던지요. 여기는 동서시댁이라 아무리 외국에 살았어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야죠. 제가 큰 소리로 말씀드리자 동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젓가락 가져다 주기 싫어요. 그럼 제가 가져다 줄게요. 됐죠? 라며 제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런 무개념 도라이, 예의 없는 짓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무식한 사람을 만나다니 계속해서 한 식구로 만나야 한다니 말입니다.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분노하자 남편은 제 편을 들고 서방님을 나무라고 했어요. 교육을 제대로 받게끔 한 번만 더 제 심기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냈죠. 그러자 서방님은 고개를 쳐받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또한 성격이 좋고 화를 낼 줄을 모르는 시어머니는 먼 곳에서 시집 왔는데 너무 몰아세우지 말고 예쁘게 대해 주자고 하셨네요. 시어머니가 보통 시어머니들처럼 화도 내고 욕도 하시는 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은 제의 공격을 막으려고 머리를 썼는지 동서의 손을 통해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어요. 드립니다. 서방님은 돈이라는 것에 대해 명백히 알아요. 동서 씨는 생색을 내며 그것을 다 내더군요. 아마님, 너무 많이 용돈을 넣으셨어요. 이 정도 주는 며느리는 드물겠죠. 그러니 고맙다.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사하시다면 형님들은 제게 대해 과하지 않게 말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혼자만 있으면 잡아먹힐 수 있어서 좀 조용히 지내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 용돈도 주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잘난 척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뚜껑이 떠올랐습니다. 동서 씨를 향해 콧노래를 뿜어내며 뛰어들려고 했지만 서방님과 남편이 말렸어요. 동생이 하는 말, 당신도 들었잖아. 서방님도 저리 비켜주세요. 생각 없이 하는 말 같으니까 그냥 넘겨버리자.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야단을 칠 거예요. 면목 없는 일이라서요, 형수님.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그만하라는 손짓을 했기 때문에 동서를 혼내려다가 돌아서 버렸어요.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갔죠. 이렇게 무분별한 동생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남편도 제가 시댁에 가봤다가 동인으로 인해 사고가 날 것을 알기에 혼자서 시댁을 다니다가요. 그러나 몇 달 후에 서방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잘 운영해오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잠깐 전에 들었던 어려운 시기가 있었던 것 같긴 했지만 부도가 나는 정도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줄은 몰랐었습니다. 회사 문을 닫고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거든요. 서방님은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체포될 위기에 처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다가 겨우 공소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님 부부는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했고 이주할 곳이 없어 시댁에 들어가 얹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서방님은 충격에서 빨리 헤어나와 공사장에서 일하며 상황을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기특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이면 동서도 정신을 차렸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어머니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하면서 반찬을 투정하기도 했고 가정일에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직업은 없고 돈도 없는데도 여전히 아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교육시켜 인간이 되게 해야겠다고 판단해서 동서에게 곧바로 말했습니다. 동서야, 시어머니한테 얹혀 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이 동서 밥상 차려주고 있는데 그건 말이 되는 일인가? 3끼 다 어머님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일어나서부터 내가 할 교육을 바로 받아야겠죠. 혹시 형님, 어제 네일아트를 하고 손에 물이 묻으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교육은 제가 형님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미국에서 대학원까지 다녀왔다고요. 또 저는 어머님께 드린 용돈만 해도 몇 년치 월세 값이 나오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형님은 어머님께 10만 원씩만 받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결코 넘어가면 안 된다고 결심했어요. 제 마음대로 행동하기로 마음먹었죠. 동서에게 다가가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을 휩쓸며 돌아다니고 정신 차리라고 귀를 잡아 주었습니다. 아직도 넋이 빠지게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용돈이라 그거 다 서방님이 벌어다 주신 거잖아. 그리고 동서야,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방님이 BJ 일부를 갚아준 사람이 내 남편이야. 동서가 어머니께 가져다 준 용돈의 몇 배나 더 많다고. 그런데 동서가 이렇게 말하면 서방님께서 우리에게 받아간 돈을 돌려달라고 해야겠어. 그러면 이제 돈 이야기는 못 꺼낼 테지. 그래서 동서는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느끼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함부로 놀려주던 주둥이의 지퍼를 채워놓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씩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야. 일어서라고 했잖아요, 아저씨. 앞으로 이 집에서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남편에게 빌려준 돈 받아내서 다시 빚쟁이로 만들어 버릴 거예요. 지금부터 고무장갑을 끼고 실천해요. 주방에 쌓여 있는 그릇들을 깨끗하게 닦아야 해요. 동서는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처음으로 설거지를 할 때 앞으로는 시댁살림과 어머니의 식사를 모두 책임지라고 명령했어요.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얼마든지 빌려준 돈을 받아내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동서는 깨닫고 가사도우미처럼 시댁살림을 모두 맡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시댁을 방문하여 확인했는데요. 동서가 정신을 차렸는지 평범한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그때야 동서가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마음을 놓았고 시어머니 걱정 없이 우리 가정을 돌볼 수 있었다. 그렇게 해가 3번 바뀌자 남편과 나는 아들과 함께 전세가 아닌 아파트를 마련했다. 나는 살림과 가정을 돌보고 육아를 하면서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남편이 혼자 밖에서 애를 많이 쓰고 이런 쾌거를 이루게 했다. 또한 서방님은 공사장에서 2년 반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찾았다. 과거 사업 시절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저희에게 다시 사업을 제안하러 와서 공사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사업을 시작하러 돌아갔어요. 고생 많이 하신 남편께서 제기한 말을 듣자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기뻐하여 축하 파티를 열어줬습니다. 시댁에 가서 동서와 함께 상을 차리려 했지만 뜻밖에도 동서가 외출 중이어서 시댁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저와 시어머니가 잔치상을 차리고 거실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자 현관문 소리가 들려 동서가 들어왔어요.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답니다. 어머,
형님과 아주버님 오셨네요. 제 남편 축하 파티에 축하로 왔구나. 동서, 어디 갔다가 이제 오는 거야? 같이 상을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양손에 바리바리 들고 있는 게 뭐야? 이거요. 모처럼 기분 전환 좀 하고 왔어요. 제 남편이 사업가로 복고하게 되어서 카드 좀 긁고 왔죠. 오랜만에 백화점에 갔더니 옆구리가 간질간질하면서 신나더라고요. 샤넬백에 루이비통 지갑 그리고 디자이너 샵에 가서 제일 비싼 옷 몇 벌 질렀네요. 지난 2년 반 동안 정신 차리고 사는가 싶었는데 서방님이 사업을 복고한다고 하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 그렇게 흥청망청 쓰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봐 동서, 자네는 아직도 처리 안 된 거야? 공사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던 서방님이 이제야 겨우 숨통이 트였다고. 그러나 동선의 서방이 공사장에서 번 돈을 명품에 날려먹고 오는 길이야 안 될 것 같아요. 당장 돌아가서 환불해야 해요. 형님이 뭔데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죠? 아, 제 남편한테 보내주셨다고 했었죠. 꼴랑 3천만 원 가지고 어이없이 우려먹네요. 이봐요, 형님. 그 3천만 원, 제 남편이 한 달이면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아무리 사람을 고치려고 해도 이 정도로 형편없는 동서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화를 내며 훈계했습니다. 이게 진짜 미친 거 아니겠어? 그냥 돌아바지도 아니고 KXX 남편 등골 빨아먹고 기생하며 망하려 하나요? 외국 음식을 먹은 후에도 내처럼 술수를 부릴 거냐? 놀았어? 남편이 다시 사업을 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내년이 돈을 낭비하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기회가 생긴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정신 차려. 이에 동서는 귀를 후리고 대답했다. 아 형님, 시끄러워요. 누가 보면 형님이 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은 가만히 있는데 왜 형님이 나서서 소란을 피우나요? 내 남편의 카드를 쓰는 건 왜 형님이 참견하고 소동을 일으키냐고요. 주제를 파악하라고요. 지금 주제를 파악해야 할 건 나가 아니라 형님이에요. 중소기업은 남편이 벌어들인 돈으로 유지되는데요. 어디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요? 이걸로 되고 끝입니다. 제 남편은 돈을 1순위로 상환한다 했으니 입 다물고 기다리십시오.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셔터를 닫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그 순간 분노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남편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순진한지 어리석은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제 옆에 있는 방으로 이동하며 감금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도 크게 실망해하며 잔치 무슨 일 다 때려치우고 시어머니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막 오만한 행동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서방님 내외가 분가할 때까지 시댁에 가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다른 사람의 일로 생각하기로 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동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매일 쇼핑을 다니는 것은 기본이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 집안을 무책임하게 어수선하게 만들고 시어머니께 새끼 식사를 요구하며 정말 어려운 동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 그때 동서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서의 시어머니는 나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나는 자격이 있는 분은 어머님이시라고 하십니다. 어머님, 성격이 여리신 건 알아요. 하지만 동서를 교정하려면 화도 나야 한다고요. 그래서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큰애야,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잔소리도 하고 화도 내봤다고요. 그런데 얘가 곧 분가할 텐데 그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또 전처럼 용돈을 많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도리어 날 가르치려고 들더라고. 동서, 그 또라이 년, 옛날보다 더 심해졌네요.
나한테만 그러더라가 이제는 어머님한테도 그래요. 어머님,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 더 이상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동서대로 분가할 때까지 참으시든지 귓방망이를 날려서라도 군기를 잡으시든지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알잖니? 나도 내 성격이 너무 싫어. 평생 바보처럼 살아와서 그런지 쉽게 성격이 고쳐지지 않는구나. 시어머니께서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니 곧 자신이 알아서 버텨보겠다며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저에게 걱정을 안겨주셔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를 넘어서 시어머니 머리 위까지 올라가 왕놀이를 하는 개또라이 동서년을 어떻게 조져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동서가 다시 제 말을 듣진 않겠지만 시어머니와 연락을 받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머리채라도 잡고 조금이라도 시댁에서 지내는 동안 기본을 준수하도록 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뭔가를 치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치우시는 건 무엇인가요? 오랜만에 만나니 반가우시고 통사가 어젯밤에 들어와서 오바이트를 해놔서 그랬겠지. 요즘에도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있어. 돌아버릴 것 같아서 그래서 동서가 토한 걸 치우고 계신 거야? 어머니, 왜 이런 일까지 하시는 거죠? 동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방에 빠져서 자고 있나요? 방금 내가 끓인 해장국을 먹고 다시 잠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동서가 발로 방문을 걷어찼고 결국 주정이 되어 코발자국을 남기고 자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어린 아가씨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곧장 싱크대에서 바가지에 물을 받아 얼굴에 푸렁하게 뿌렸다. 아이 차가, 이게 뭐야? 형님,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잠옷은 명품인데 다 버렸잖아. 이걸 몰아내어, 대단하다. 동서. 지금 어머님은 내가 토한 것을 치우고 계시는데. 너는 해장국을 먹고 자러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물을 뿌리며 화내는 소리가 들리는데 겨우 명품 잠옷을 벗으라는 거야? 개념을 흐물흐물한 년, 넌 오늘 죽었어. 그렇게 욕을 하는 동서를 잡아 머리채를 잡고 귀신부를 연타로 했습니다. 인간이 아닌 손질검을 한 거예요. 그러자 동서는 저에게 글을 쓰며 돌진했지만 야무진 제 손바닥 맞은편에서 힘을 덜 빼고 넘어져 버렸어요. 저는 넘어진 동서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서방이 너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어머님도요. 동의를 했으니 당장 짐을 싸서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아직 분갈 준비가 덜 됐는데 나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꼬박꼬박 생활비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코 나갈 수 없어요. 미년이 아직 덜 맞았다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는데 비 오는 날 먼지를 받아본 적 있어서 그만하라고요. 알았어요. 시댁에 있는 동안 사고는 없고 조용히 지낼 거예요. 그러면 되겠죠? 아니에요. 여기서 지내는 동안 전처럼 당신이 살림다 해서 어머니를 또다시 힘들게 하면 그럴 경우 진짜 아웃일 거예요. 알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될 거예요. 아니에요. 아, 내 머리칼 다 뽑아졌네. 아가리. 묵상한 뒤 마당으로 나가 인연이 되물거나 치웁니다. 내 실수와 과오로 동학에 굴복하게 되었고 다시 가사 도우미 역할로 돌아와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아직 서방님이 독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대출도 어려워서 반년 이상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년 동안은 제가 시어머니를 돌봐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내 도움으로 일상이 편안해져서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 노인정에 매일 다녀왔어요. 거기서 6시간을 보내고 웃으며 돌아오셨습니다. 동사는 내가 자주 방문해 감시하면 바쁘게 살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가며 서방님의 사업이 아주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이 시작하고 돈을 금방 모아 분가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반년이 걸릴 거라 예상했는데 넉 달 만에 큰 계약건을 따내며 목돈을 벌었습니다. 서방님은 먼저 제 남편에게 빌렸던 3천만 원을 갚고 저에게 사과의 의미로 1,0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동서 때문에 힘들게 해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덧붙이면서 말했어요. 서방님이 순진하고 바보 같긴 하지만 천방지축 동서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으니 괜한 잔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동서와 서방님은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고 왔어요. 한 달만 있으면 입주한다는 기쁜 소식을 알렸지요. 그러자 동서는 다시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진 않았지만 돈을 펑펑 쓰며 집안일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대하고 있었지요. 이에 시어머니는 한 달만 있으면 분가하게 될 것이라며 제게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동서가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개또라이인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괜히 힘을 빼는 일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들러 어머님의 말동무 정도만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이었는데 시장에 가려면 시댁 앞을 지나쳐야 했는데 누군가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는 어머님이 노인정에 있을 때였고 서방님은 지방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집에 올 사람은 동네에 손님이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 누군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시가스를 검사하는 점검원이거나 다른 시설을 살펴보러 온 사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찝찝한 마음이 들었지만 설마 외관 파인 남자를 시댁으로 끌어들였겠어 하면서 신경을 끊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주 오랜만에 동네 친구와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들과 동갑인 여자 어린이의 엄마였는데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 친해진 친구였죠. 우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수다를 떨다가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가 한번 등산을 해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리 동네 뒷산은 그리 높지 않아서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으니 주저하지 않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복을 입고 지나가는 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나서 운동하러 왔나 싶어 말을 걸려고 했지만 아는 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조금 뒤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서와 멀리 떨어진 채로 친구와 등산을 하던 중 산 중턱에서 발을 돌려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뭔가를 단단히 준비하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천둥벌거숭이처럼 하고 다녀서 노인정에 가시는 걸 그만하게 되셨다 집에 계시더군요. 동서는 놀러 나갔다며 홀로 청소를 하고 계셨답니다. 어머님 혼자 힘드시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빨래는 제가 할 테니까 빨 거 있으시면 주세요. 고맙다. 큰애야. 그런데 세탁기가 고장나서 손빨래를 해야 할 텐데 미안해서 어쩌지? 베란다에 빨건 모아놨으니 부탁 좀 하마. 내 어머님 손으로라도 빨아야죠. 그래서 베란다에 나가봤더니 빨래가 상당히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이틀에 한 번씩 세탁을 하시는데도 동서가 버섯을 던진 옷들이 한 뭉텅이였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빨래를 구분하고 있었는데 제 눈에 낯익은 옷이 들어왔어요. 그 옷을 보자마자 동서의 인생을 오늘로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옷들과 서방님 옷은 깨끗하게 세탁했지만 동서의 옷은 그저 물을 묻혀서 널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모든 청소를 마치고 점심상을 차리자 동서가 짠하고 등장했습니다. 그날은 동서의 모습을 보니 기쁠 뿐만 아니라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동서가 왔다. 이제 곧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 것 같아서 부럽다. 형님, 왔어요. 마침 배고팠는데 밥상까지 차려져 있네. 나의 스타일이 제 밥이랑 국 좀 떠주세요. 저 옷 갈아입고 바로 나올게요. 그래, 최후의 만찬이니까 많이 먹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밥 많이 퍼주세요. 동서는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며 베란다에 빨래를 던지었다. 그런데 동서 눈에 뭐가 띄었는지 한참을 바라보다가 제 눈에 낯익어 보였다는 옷을 가져왔다. 어머님이 니트를 세탁기로 돌렸어요. 이거 딱 보면 손빨래해야 한다는 걸 모르세요? 동서는 말했다. 그거 내가 팔았어. 그리고 세탁기가 고장났어. 손으로 빤 거야. 내가 보기엔 잘 세탁되었어요, 형님. 눈에 안 띄게 더러운 부분도 없고 목이 조금 늘어났네요. 이 옷이 비싼데 어떻게 할 생각이신가요? 며칠 쉬었다 다시 늘어지더니 또 저렇게 보잖아요. 동서야, 오늘은 먼지가 많이 날린다. 머리털 좀 뽑아줘. 동서는 자신 있게 내게 축축한 니트를 던졌어요. 정확히 내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바로 니트를 벗고 동서에게 여쭤봤어요. 동서야, 이 니트야. 서방님 옷 맞나요? 사이즈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서방님은 작으신데 요즘엔 대형 사이즈가 유행이라던데. 그렇게 봐도 돼요. 촌스럽다고는 안 생각해요. 그럼 그 옷 어때요? 서방님 옷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맞아. 나도 너처럼 당황스럽네. 형님, 지금 무슨 일로 전화를 걸었어요? 바쁜 사람한테 전화해서 옷 주인이 맞는지 물어보는 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오는지 확인해 볼까요? 그럼 전화해 볼게요. 전화 버튼을 누르려고 했을 때 동서가 제 손을 급하게 뿌리치려 하였지만 가볍게 피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서방님이 현재 어디에 계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파란색 니트 중에서 이 XL 사이즈는 있으실까요? 될 것 같은데 이게 서방님 거 맞는지요? 오셔서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네, 뭐요? 아, 지금 집 앞이라고요. 알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서방님, 제가 콧소리를 내며 전화를 끊고 동서를 노려봤습니다. 동서야, 지금부터 파티가 시작될 거니까 기다려. 지금 제 남편이랑 통화한 거 아니죠? 괜히 저한테 시비 걸려고 생쇼하는 거잖아요. 눈만 싸늘한 게 아니라 머리도 삐었네. 그 디테일이 줘야 싫은데 이거 확인하러 서방님이 오고 있다고. 아, 빨리 내놓으라고. 어허, 드디어 개또라이가 나랑 맞먹는구나. 내가 내년과 붙여주고 싶은데 오늘은 네 상대가 나가 아니야. 뒤돌아봐. 네 상계가 도착했으니까. 낄낄거리며 턱짓을 했더니 동서는 등산 중에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그 남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가던 낯선 남자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로 인해 동서는 그 남자가 바람 피우는 사람임을 확신하고 뒤를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중년 여자 둘이 동서를 향해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 그들과의 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등산 동호회에 들어와서 물을 많이 끓여 마실 거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등산 입구에서 동서를 알아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라질 연말이에요. 그러게, 요즘은 함씨랑 놀아나나 봐. 우리 동호회 남자들하고 다 한 번씩은 그 짓거리를 했겠어. 남편이 누군지 아주 불쌍해 죽겠다고. 내가 그 대화를 듣고 뒤를 돌아 물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들, 그게 사실이에요. 저 여시 같은 여자가 등산 동호회 남자들이랑 돌아다니면서 사귀었어요. 퇴근하는데, 누구요? 왜 남의 이야기 몇 듣고 그러나 듣자 하니, 저 여자가 동호회 물을 흐리게 해서 언짢으신 것 같은데, 제가 치워드릴까요? 제 동서거든요. 제가 누군지 밝히자, 아주머니들은 박수를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오늘 운세가 좋다고 했더니, 진짜로 그렇네요. 색시 저 여자가 우리 동호회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유혹하고 있어요. 한둘이 아니라 거의 7명이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요.
진짜 걔 또라이네.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아세요? 증거라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색시가 뭘 모르네. 남녀가 그 짓을 하는 곳이 모텔방뿐만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바람을 피우나요? 여기 주변을 둘러봐. 등산로 말고 아닌 숲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등산하면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일 치른다고 그게 진짜예요. 무슨 짐승도 아니고 산속에서 그런 짓거리에 대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아주머니 한 분이 핸드폰을 꺼내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여시 같은 년을 언젠가 밟아주려고 우리가 뒤를 쫓아가서 사진을 찍었지. 이거 봐봐. 풀숲에 들어가서 이런 짓을 한다니까 세상에. 진짜 제 동서네요. 이런 미친 아주머니. 이 사진들 모두 저한테 전송해 줄 수 있어요? 그럼 책임지고 아주머니들 눈앞에서 전혀 치워드릴게요. 아, 그럼 우리야. 땡큐지. 변질된 동호회를 깨끗하게 바꿀 기회인데 왜 마당하겠어. 말 나온 김에 내가 사진뿐만 아니라 자네 동서랑 바람 피운 놈들 신상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동호회 회장께 물어보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쾌재를 부르며 아주머니들께 동서 방향으로 바람난 증거를 모두 선원에 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등산하던 날 산중턱에서 발길을 돌려서 돌아왔었죠. 그리고 최근에 시대간을 넘어선 서방님께 모든 사진과 증거를 보내서 급히 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방님께 니트를 들고 보여드렸어요. 서방님, 동서는 산에서만 바람을 피우지 않았어요. 이곳이 바로 서방님의 침실에서 바람을 푼 증거가 있는 곳입니다. 보이시나요? 저는 전번에 집에 들어온 남자를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 이 개념의 열병이 본래 짐승 그 자체죠. 그런데 동서는 나를 돌아보며 폭언을 퍼부어도 서방님이란 한 사람을 보자 생각이 들었어요. 변명하려는 동서를 기다렸으나 동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면 서방님께서 핸드폰을 들고 산에서 그 짓을 하는 동서와 타남의 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동서는 무릎이 어떻게 떨릴지 몰랐다. 바닥에 쿵 소리가 울릴 정도로요. 그리고 양손을 쓸어서 발이 되도록 싹싹 짓거려대었어요. 당신이 사업 때문에 바쁘다고 나를 소홀히 대해서 다른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형수님의 말로는 아주 오랜 전부터의 피를 토했어. 등산 동호회 아줌마들이 찍은 사진이야. 그 날짜는 6개월 전이야. 발정난 여자 말야. 실수를 저질렀어. 남편아, 한 번만 봐줘. 다른 남자랑 만나지 않을게. 이런 실수는 미국에서는 용서하는데 어떻게? 여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야. 처단당해야 할까봐 걱정돼. 남편은 무릎 꿇고 있는 동서를 노려보며 달려들어 비꼬는 소리를 지르다가 이내 철썩 넘어졌습니다. 놀란 시어머니는 서머니의 말 고르치는 몸짓을 보이며 사실로 들어갔어. 그러고서는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술적인 문장 구조로 정리한 문장, 비명소리가 동서로 찢어지며 들려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며 브라보! 라고 외쳤고 시어머니는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약간 충격을 받은 모습이어서 제가 안아드리면서 올바른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 큰 국자를 들고 돌아오셨습니다. 서방님 문을 두드리며 말씀하시기를 문 열어라. 그녀는 내가 마무리해야겠다 하셨습니다. 문이 열리며 쿵쾅 소리가 여러 번 울리는 가운데 서방님이 등장했습니다. 엄마, 왜요? 이제 내 차례야? 둘째가 말했습니다. 너는 나가 있어. 내가 그동안 참고 살아온 처년이 하는 짓을 생각하면 억울해서 팔 뻗고 못 찰 것 같다. 오늘 내가 최종 결론을 내릴 테니 너는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와 남편은 시어머니께 괜찮겠냐고 여쭤봤어요.
온전한 마음을 가진 분이 국자를 들고 동서맛 대기란 할 수 있을까요? 그 대목에서 시어머니는 대답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셨습니다. 그리고 동서의 비명이 들려왔어요. 순박하고 마음씨 좋은 시어머니가 폭발한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랑 방에 있을 때와는 달리 동서의 비명소리가 2배는 커 보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문 밖에서 기다렸고 시간이 좀 흐른 후 시어머니가 땀을 흘리며 나왔어요. 이제 됐다. 쉽게 끝내지 마라. 소송에서 해결하자. 제대로 벌 받게 해주겠어요. 어머, 괜찮아요. 알았어요. 변호사를 찾아서 제대로 응징할 거예요. 그 순간 동서는 거의 초주검이 된 듯 발로 바닥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서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며 나와서 시댁 밖으로 던졌어요. 이에 용서해달라, 살려달라, 버리지 말아달라 하는 애원하는 목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쫓겨나면 자신은 어디로 갈 것인지 울며 자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방님이 동서의 부모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불륜 사진을 보내주어 동서를 시댁 앞에서 쫓아내게 했어요. 다음 날 서방님은 이혼 전문 변호사 2를 고용해서 불륜 증거를 제출했고 그동안 동서의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내었어요.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된 문장입니다. 낱낱이 말했습니다. 곧 이혼 소장을 동생과 친정에 보내고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판사님은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동생을 질책하며 여러 명의 남자와 외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큰 액수의 위자료를 명령하고 이혼을 판결했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로 돌아온 남편은 저와 식구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엄마, 형수님, 형, 모두 죄송해요. 제가 여자 하나를 잘못 선택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리석게 미련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모두 저의 죄로 인해 건강너시고 혼내시기를 요청합니다. 서방님은 그 말에 동의하셨습니다. 많은 여자들 가운데 왜 그런 여자를 선택해야 했는지 저에게 야단을 내리시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저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한테 빠져 살았을지도 몰라요. 쟤를 평생 동반자로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나요? 당연하지요. 선배님, 저는 선배님 없이라면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상간에서 받은 손해배상금은 선배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거액의 돈이 들어온대요. 선배님께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이요. 남편님이 감정이 흐려져서 그러시겠지만 돈을 바라고 드린 게 아니라고요. 돈은 괜찮으니까 간단한 고마워와 미안해라고 하고 일어나세요. 아니요. 형수님이 아니셨다면 제게 생기지도 않았을 돈입니다. 돈을 받아주신다고 대답하시기 전까지 저는 계속 이런 채로 있을 겁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한숨을 쉬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두 모자는 저에게 받으라고 빨리 대답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상간남들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고 서방님 아닌 도련님을 이끌어 세웠어요. 한편 이혼당한 동서는 친정에 들어가 지내던 중 부모에게 쫓겨났다고 합니다. 집안의 망신은 물론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자 즉시 내쫓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동서는 적은 돈으로 원룸을 구해서 머물렀습니다. 도련님께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말했지만 도련님은 절대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배짤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련님에게 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에서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거든요. 그러자 기간 내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한 동서를 강제집행 신청했습니다. 만일 다음 기일 내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감치명령이 내려와 교도소에 갇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살고 있던 원룸을 급하게 빼내 500만 원부터 문턱에서 옷을 파리 파저토리
절박한 사정을 시댁에 전하러 가면서 갚은 돈은 있지만 남은 돈을 즉시 갚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야. 그 많은 위자료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받은 척하고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 허세 부리는 여자에게 고막이 철철 오르며 한 푼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토로했습니다. 형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위자료를 받았다 치면 2년 이후에 자유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에 넘길까요? 모르겠다는 목소리였습니다. 아니라요. 감싼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위자료는 파산해도 갚아야 하니까 변호사와 상의하여 매달 일정한 금액을 갚는 합의를 해야 해요. 차용증까지 모두 작성하여 매달 연금을 받는 것처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수님은 참 천재시네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팁을 알려줬더니 동서가 제 얼굴을 보고 오만하게 행동했더군요. 벼룩도 가니 그렇게나 괴롭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서방님이 곧바로 동서에게 따귀를 날렸어요. 인연이 돌았나 봐요. 어제 내 형수님한테 욕을 했다고 하더니 일어나서 변호사를 만나서 해결하라고 하던데 미안해요. 제발 여기서 끝내주겠어요. 내가 평생 일도 안 해보고 살아왔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빨리 앞으로 나가서 결국 서방님은 변호사를 곁에 두고 사무실을 찾아가 위자료를 매달며 지급하겠다는 합의서와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또한 동서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를 통해 서방님 계좌로 송금되도록 했고 그 결과 1년이 지난 현재도 동서는 서방님께 매달 위자료를 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서는 전단지를 나르는 알바나 식당 일을 하며 가사도우미나 인형 선물 서빙 등 다양한 일을 하며 돈을 벌어 통장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동서가 거주하는 곳은 달동네에 위치한 5만원짜리 고시원인데 악취가 심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안아주고 있으면서도 개또라이인 제 동서는 처절한 응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가족들의 복수는 앞으로 몇 년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동서가 사라진 후로 저희 시댁은 예전처럼 재미있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서방님께 받은 1억 원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아두고 있어요. 아무데도 쓰지 않고 이후에 아들이 커서 결혼할 때 물려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겪은 사건을 매우 자세히 적어봤는데 재미있지 않나요? 시원하고 짜릿한 복수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니다.